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진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민 부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종합 토론 진행 순서는 7분 토론자의 개별 토론 내용을 5 내지 6분 이내로 해주시고 나머지 20분 정도는 제어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정민 부원장님, 지금부터 종합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그럼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렇게 수산 정책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또한 또 수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시고 또 끝까지 토론을 참석하시니까 또 나중에 플로어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나라 수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장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시간대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4시 50분인데 4시 50분까지 꼭 마치도록 이렇게 플로어에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그 토론 순서는 그 산업계와 언론계와 연구계 그런 순서를 가질 거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전체 의견을 들으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로 이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분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어진 시간은 약 5분이라고 해도 한 6분, 7분 하시는데 그래도 5분에 좀 맞추어서 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만약에 한 7분 정도 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인을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금 업계를 대표해서 회장님 오셔야 되는데 아마 봉사 담당하셔서 업계에 있어서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회장님은 오시면 하시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언론계 대표로 해서 현대해양의 송혁표 대표님, 송혁택 대표님, 그 다음에 홍석태 이사님, 그 다음에 연구계를 통해서는 마창모 본부장님, 박지훈 박사님, 정주 부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해양수산배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토론의 순서를 현대해양 송혁택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또 마이크를 잡게 되면 부담스럽겠는데요. 또 그리고 처음이니까 좀 시원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해양의 송영택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마이크는 체크해주세요. 요거 쓰세요. 무선 마이크 아니면 배터리로 문제가 된다. 확인 부탁하고. 네, 이번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 같은 걸 일목요연하게 좀 잘 볼 수 있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수산 현안들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 자료를 이제 보니까, 이제 언론 쪽에서 약간 좀, 언론 쪽의 속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좀 획기적인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는 것은 좀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수산업의 문제라든지 어촌의 위기에 대한 문제가 한 20, 30년 전에도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이렇게 어떤 소멸에 대한 문제도 그건 이제는 상수다는 거죠. 앞에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꽉 이야기를 하고 뒤에 대안이 뭔데 이렇게 하면 이야기들은 아주 미시적인 이야기들이 좀 잘 많이 나와서 이제 연구 쪽에서는 이런 걸 좀 매크로한 연구들을 좀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저희 현대해양에서 계속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산업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과학적 기반에 대한 진단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과학적인 논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데 자연과학과 특히 수산업이라는 문제는 자연과학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걸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자원조사라든지 생태환경조사 이런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조 이런 문제도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촌 뉴딜 같은 게 보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 정권에서 만들어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하고는 전혀 새로운 방식인데 안 될 것으로 알았는데 하니까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까지 이제 연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접근할 때 기존의 방식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해수부 정책의 통합화를 통해서 수산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좀 만들어라. 뭐 이런 걸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 분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격벽을 칠 게 아니고 수산은 수산대로 뭐 따로 간다, 뭐 안 그러면 분리하자 이런 논리가 아니고 해수부 내에서 정책을 이용해서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 뭐 이런 걸 고민을 좀 더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최근에 이제 뭐 뜨고 있는 블루카본 뭐 사업 등을 수산업과 어떻게 연결시켜 볼 것이냐, 뭐 R&D 부분 또 연안 여객선 공영제가 이제 도입되지 않습니까? 섬 정책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산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뭐 수출 통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해양수산부 정책 내에서도 우리가 수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거. 세 번째 좀 큰 그림인데 산업 생태계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산업에 지금 어렵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아까 부영대 총장님께서도 그 연구과제 같은 것들이 해수부에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진단을 할 때 우리 수산업 자체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인적 확보 문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 배를 탈 사람 그 학생들이 뭐 지금 양성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업계에서는 저도 뭐 지역개발, 어촌 개발 쪽에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금 보충을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도 뭐 연안어촌에 3조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인력들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넘어온다든지 뭐 도시재생에서 넘어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쪽은 수산업이나 어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대학에서 뭐 학제도 없고 양성기관도 없고 뭐 이런 거죠. 또 그다음에 유통이나 위생, 뭐 ICT 수산업과 연계되는 ICT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수산법제 정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법 연구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력들이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산업이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법과 금융과 보험이 그게 보장이 돼야 산업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수산업에서는 이게 되게 취약한 거죠. 그래서 보조 정책, 뭐 이렇게 어민들 도와주는 정책으로 수산업 정책이 자꾸 흘러가는데 이게 아니다. 산업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데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표준협회에 좀 관계를 하는데 국내에서 지금 해외 인증 프로그램 에코라벨링 이 부분이 그냥 우리 수출용으로만 지금 정책을 반영시키고 내가 해수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이 좀 나왔는데 발표할 때 생산에서부터 유통 전반적인 수산업 전 과정에 대해서 표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걸 기존에 있는 뭐 해외에 있는 인증 프로그램 말고 국내에 적합한 인증 프로그램, 에코라벨링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산 단체들의 좀 고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 어민 단체들이 예전에 생각하는 그냥 어민들의 제가 처음에 이거 수산 쪽에 좀 진입을 할 때 뭐 이런 어민들한테 죄송한 말입니다만 뭐 학력이 9.7학년이다 뭐 이런 평균 학력이 9.7학년 이런 수준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대단히 똑똑하잖아요. 어민들 교육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운영하는 조직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더 어떨 때 보면 좀 우민화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어촌 개방에 대한 문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냥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정책에서 그냥 어촌 개방하고 어촌 개방 빨리 해서 뭐 인력을 도입해 그거는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직해 있는 회사에
그쪽을 개방하고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어민의 입장에서 개방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어촌 정책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촌 정책은 수산 정책의 일원으로서 한 분야로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해수부가 지금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어촌 정책이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수산 정책실 밖으로 나가 있는데 이 부분 빨리 좀 수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를 토론해 주셨는데 너무 다양하게 제시를 하셔서 다음번에 있는 토론자분이 하실 말씀에 주제를 좀 선정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패러다임의 변화가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수산은 또 과학적인 근거에서 기반하는 거니까 과학적 연구하고 또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해양수산 정책에 있어서 그런 정책 차원에서 수산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수산만의 그거를 해양과 연계시켜서 융합할 수 있는 정책, 그 다음 또 새로운 법,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의견은 업계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한국수산경영준영연합회 김성호 회장님의 의견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산경영준영연합회 김성호입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박사님들이 우리 수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표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현실의 처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개편은 현재로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전에처럼 땜 방식의 정책 하나하나를 해서는 이 전체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수산정책 과장님이 계시지만은 앞에 했던 부분이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잠깐 어업인 면수익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인 면수익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지금 9만 원이 갔습니다. 드럼당. 그런데 2001년도에는 드럼당 12만 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달에는 15만 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7월 1일부터 29만 4,210원이 됩니다. 그럼 30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정책 대안은 802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유가 연동제에 대한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터당 11,000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11,000원이라면 한 드럼당 200리터니까 곱하기 하면 22만 원입니다. 드럼당. 한 드럼당 22만 원 가격 같으면 원래 2022년 4월달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배를 출항했을 때 딱 생산을 했을 때 감가상각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한 18만 원 정도, 19만 원 정도가 감가상각이 됐을 때 우리 어민들도 노동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연동보조금에 리터당 11,000원을 책정한 건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들을 도와주려고 802원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더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금 이 유가 갖고는 출항을 해서 생산 능력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기왕 유가보조금으로 어업인을 돕고자 하려고 만든 예산이만큼 어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사역 지역입니다. 우리 지금 어촌의 유출이 더 많습니다. 유익보다. 그 하나의 가장 큰 원인도 농사역 지역도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사역 지역은 FTA 등으로 국가에서 농업인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농업 및 어업 분야 농사역 전기 사역의 용도 및 적용 기준이 농업과 어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작목에 대해서 심고 생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고 보관하고 유통까지 할 때 모든 게 농사역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업은 그렇지
그게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업에 사용되는 농사용 전기는 수역과 어촌계가 유일하고 나머지 가공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사용 전기가 적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서 노동 인력을 확보하고 수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사용 전기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사용 전기를 정작 우리 어업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가공장을 만들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농사용 전기를 적용받았을 때는 200만 원이면 충분한 것들을 산업용 전기로 쓰기 때문에 500 이상의 전기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부분 또한 같은 FTA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적용 기준이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해양수산부에서 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계도 예를 들면 저희들은 밥 먹으면 배고프면 밥 먹지 않습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시장 경기의 원리에 맞게끔 노동자도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선업에 필요한 인력이 4,000명인데 그 4,000명을 정부와 사측에서 도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중간에 노조가 끼어 있어서 4,000명 들어오려고 하면 노조의 확인을 받고 노조의 도장을 받아야 그 4,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끔 부당하게 그 노조에 대한 그런 막대한 통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단 유입이 되고 성립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정부와 노조와 사측이 움직여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단계부터 막히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어촌은 생산 기반 시설이 없고 예를 들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촌은 노동력이 없어서 생산을 하지 못해서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분명히 좀 바뀌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또 조직위 본부장님하고 눈치를 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 그 여수의 그 주최된 의원님과 아까 통영의 진정식 의원님하고 해서 수산부 산물 재활용 처리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하고자 했던 법은 수산부 산물 재활용 처리법이 아니고 멍게 껍질과 굴 껍질 처리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앞장서서 일단 원래 어류를 넣기 위해서 수산부 산물 처리법이라고 총괄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수산부 산물 중에서 150만 톤에서 170만 톤이 연간 생산이 됩니다. 그중 어류 산물이 한 135만 톤이고요. 굴 폐각과 멍게 폐각이 한 30만 톤이 됩니다. 그러면 135톤에 대한 수산부 산물은 부산물이 아니고 35톤에 대한 부산물만 부산물입니다. 왜냐하면 통영 쪽에 있는 굴 폐각과 멍게 폐각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껍질이 산처럼 사해져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30만 톤의 굴껍질과 멍게 껍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처리법에 통과가 되어서 내일 모레 7일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굴폐각과 멍게 껍질은 포스코라든가 여러 군데 석회석으로 갈아져서 그 강제용으로 부자재로 지금 쓰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상으로 135만 톤이 수산부산물들, 의료대가리들, 생선대장들 이런 것들은 실제상 지금 특수 폐기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 폐기물에 대해서 버려지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업체에 가서 화장품을 열어 만들고 과자 선행류로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재활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0kg 한 상자당 실제 판매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만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전국의 어른들이 수백억의 수익을 지금 남길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반박 자료를 많이 만들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 자료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굴 폐각이 법 적용이 되고 난 다음부터 수산물, 어류부산물을
개발력 취약을 포함시키려고 애를 많이 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충분하게 협조를 해서 같이 이 일부 그 개정 법률에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주 이민 정책하고 여러 가지가 저런 거 있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뭐 직접 경영을 하시고 또 수사인 경영연합회 중앙회를 이끌어가시면서 회원분들께서 들은 얘기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다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한 7, 8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정확한 다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과장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수산의 홍석희 이사님한테 토론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홍석희 이사님은 현재 제주특별자치 어선주 협의회 또 회장님을 또 하시고 있어서 또 업계 의견을 또 일부 보완된 업계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박사님들이 좋은 일 말씀, 정책적인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들었는데 그에 따른 또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뭐 세제관리라든지 자원관리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자원이 있어야 우리 수산업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는 급속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100만 톤이야 90만 톤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자원을 관리하려면 첫 번째로 허가 관리가 돼야 된다. 허가 관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해 어업은 모든 어업은 한 가지부터 세 가지까지가 있습니다. 세 개씩까지 매들이 있는데 해양수산부 정책은 뭐냐? 저도 이제 많이 해양수산부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가면은 세 가지 어업을 다 하나로 봅니다. 실적으로 내가 주 어업을 연승을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체납기가 있고 유자망이 있으면 내가 또 연승을 하고 있는데도 체납기하고 유자망 어업을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 가서 이거 허가 관리를 해라 하는데 제가 해양수산부 가서 하는 말은 근해업의 은행제도 허가를 은행제 도입을 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 국민이 선주들이 갖고 있는 허가를 마음대로 내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나라라고. 딱 시도에서 다 도지사가 지는데 물론 나라 허가지만 관리는 시도시가 하는데 이 근해업 은행 도입이라는 것은 내가 허가가 2개가 있고 3개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업을 가진 사람은 그 업만 계속 영위할 수 있지만 2가지, 3가지 허가를 가진 것은 몰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은행제식으로 나라에서 반납을 받았다가 내가 홍석기라는 사람이 허가가 3개 있어서 나는 원래는 요 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반납하고 내가 그 허가를 받아서 다시 또 그 업을 해야 요게 이러다가 돼서 우리나라 허가 3개 중에서 먼 업은 몇 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먼 업은 몇 척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자원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원관리를 하는 TSC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TSC 제도가 지금 작년까지는 12개 어종에서 금년에는 15개 어종으로 7월 1일부터 변화가 됩니다. 저희들도 근해 연성 낚시로 잡는 것도 자원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7월부터 참석을 하는데 그 15개 업종을 하더라도 허가 관리가 잘 되고 어종을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자원을 또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 감척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감척 사업이라는 것은 옛날같이 우리가 그물로 마구잡이식으로 잡아서 무조건 고기만 크든 작든 마구식으로 잡아가지고 멸치 이런 것도 차로 잡아가지고 자원을 없애다 보니까 지금 자원이 100만 톤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획 강도가 높은 배들도 자원 관리를 위해서 감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수산업이 제도가 살아나서 자원이 살아나서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제감 소득에 우리 확보를 위하여는 아까도 이제 여기 세제감면 제도가 이제 아까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시던데 세제감면을 우리가 5천만 원에서 농민들 같이 10억까지는 해줘야 된다. 왜 10억까지 해줘야 되느냐? 아까 우리 김성호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류비 모든 물가들이 고상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업이 아까도 말처럼 유류비, 뭐 미끼, 우리 뭐 연승 같은 거 미끼를 씁니다. 미끼를 넣으면 공짜 한 상자에 지금 한 2만 원짜리가 지금 47,000원인데 아까 우리 김성 회장님이 가공업을 넣으니까 들어보니까 배만에서 51,000원이면 여기서 우리가 6만 원을 씁니다. 우리 업계는 이제 다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당장 시급한 문제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어민이라면 어민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0억으로 상장 조정을 해서 세제 감면을 해줘야 정말로 어촌에 정착을 하고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 이런 제도로 그대로 가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 배 안 탑니다. 노체당 머물라고 안 합니다. 아까 우리 김성 회장님하고 저거 사담을 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외국인 아니면 배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고령화로. 지금 대한민국의 선원이 13,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에 하면 50대 이상이 78%입니다. 22%가 50대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다 외국 선원한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촌을 살리려면 이것도 외국인 이민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촌을 우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잘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이런 점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하는 거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에 1,400척을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우리나라가 한중 어업협정에 의거해가지고 저도 뭐 어업협정을 많이 다녀봤죠. 우리 뭐 수강이잖아. 수산 회장님도 계시고 저희들 많이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이배들이 불법적이 대략 와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어획하고 가는 것이 13,500에서 18,500척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10배 이상. 그걸 우리가 그 척수를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수산의 지도선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잡히면은 담보급을 받습니다. 담보급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지금 우리 담보금이 얼마나 2020년도에까지는 한 25억 원 됐습니다. 지금 누적 금액이 1,848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 이 중국 우리나라를 이제 수산자원 조성 등을 해서 쓴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양사업에서 투명성 있게 그걸 우리한테 이 담보금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할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어디 쓰는 수산자원에 쓰고 있으나만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담보금 기금 설치 운영회를 열어가지고 그 중국 거선이 외국 거선들이 잡아서 가는 그 담보금을 받은 거를 우리 어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어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어민들도 그에 따른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지 않느냐,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설치를 해서 좀 하나씩 한 가지씩이라도 좀 고쳐서 정책이 정말로 어민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자원관리를 또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고요. 자원관리는 또 다 아시다시피 21년 만에 수산보조금이 타결됐습니다. 타결됐는데 거기서 금지보조금이 과잉 어획된 어종에 주는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어종이 과잉 어획됐다 그러면 연세를 표해서 많은 보조금이 금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향후 발효되기 전까지는 아마 좀 우리 정부가 자원관리를 좀 더 단디해가지고 과잉 어획된 어종이 우리나라는 뭐 없다는 정도까지 만들어져야 뭐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니까 자원관리는 뭐 정부 측에서도 뭐 신경을 써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감척사업, 그다음 외국인 이민제도, 중국 어선의 담보금 문제 이런 쪽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산 관련 연구계는 저희 KMI라는 조직이 수산정책 연구기관이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협의 수협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정책학회에 또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오늘은 토론자는 아니지만 또 한국수산에도 산하의 수산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아마 수산정책연구소는 오늘 주최 측이 돼서 아마 토론자는 참석은 아닌 것 같고, 세 개 기관의 그 수산을 연구하시는 그런
중심이 되는 분이 이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이신 마창모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근무하는 마창모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학회도 참석하고 이 포럼에 토론까지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수산경영학회에서 이제 학회 발표 자료들도 잘 선정해서 이제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개 발표가 어촌에 대한 발표가 하나가 어촌이었는데 해양수산부 오늘 계획의 첫 꼭지가 이제 사람과 어촌을 먼저 내세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수산업이 항상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항상 앞으로 이렇게 뺐었는데 이게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구 선진국 중에 이제 인구 증가를 하는 국가들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몇 개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 이민 정책을 채택했던 국가들이고 이스라엘이 조금 다른데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정책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도 군복무를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애를 또 낳게 되면 이제 면제되는 그런 사회들이 사실 뒷배경이 좀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이 도심으로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 추세를 꺾은 적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폭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총계를 찾아갔을 때 40대, 50대 여성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강남에 학원에 갔다, 노태에 학원에 갔다 이럽니다. 이 지금 애들 교육 때문에 애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민만 부동산과 애들 교육에 관심을 갖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촌에 살든 농촌에 살든 부모들의 본능,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똑같다는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들이 사실 어떤 소득에 대한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구성원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녀, 청년층, 노년층 이 층별로의 정책이 사실은 타겟팅이 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어촌에 사시는 어민한테 해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양수산부나 아까 발표에서 있었듯이 어촌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이걸 좀 종합적으로 더 꼼꼼하게 구체화해 나가는 것들은 우리 연구소도 같이 좀 고민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식량안보에 대한 그 토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식량안보 할 때 굉장히 막연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생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수산물이 식량인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소수 문제 터졌을 때 사실은 석탄 생산을 그만두고 너무 값싸고 흔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자동차도 아니고 기름도 아닌데 중국에서 이게 막혀버리니까 200만 화물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거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수산물은 180여 종을 매년 전국의 지역 연안 어촌에서 제철의 음식을 도심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중요한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같이 오늘 아침에 뭐 발표도 하나 제가 봤는데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신냉전 체제로 돌아선 지가 좀 돼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이후로 이제 점점 그 안보와 경제가 묶여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산물의 공급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끊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수산물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이 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수적인 선단과 필수적인 어업인, 필수적인 생산 기반은 비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항상 강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량 안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의 가치 180여 종의 제철 수산물을 계속 공급한다는 것, 이게 막연하게 사라졌을 때 그 문제점은 요산수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요소 문제보다 더 크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수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화여대하고 같이 고령자에 대한 노쇠 현상을 수산물이 얼마나 막아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산물에 대한 접근이 우리가 비타민을 계속 먹듯이 세대별로, 연령별로 이 수산물의 절대 섭취 양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는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방법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구매 요인들에 대한 강화를 이제 우리가 비린내가 안 나야 된다, 가시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구매 동기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필수 영양소와 밸런스 있는 식단에 있어서의 구매 요인에 대한 구매 동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화여대나 다른 쪽하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영양사협회나 의사들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해양수산에 대한 이런 필수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생애주별로 얼마나 먹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때 국민들이 오히려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공부 쪽에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이제 개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라벨링 얘기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CPTPP나 IPF의 종국의 끝단에는 과연 뭐가 있는가를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마지막 고민을 해보면 예측은 할 수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마 우리가 한 마리의 수산물을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는 그 수산물의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태그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태그가 안전에 대한 태그, 환경에 대한 태그, 생태계에 대한 태그, 그리고 노동 가치에 대한 태그가 붙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미국과 EU의 지금 트렌드를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산물이 어디서 잡았고 어떤 어구로 잡았고 어떤 식으로 유통됐고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반영이 되겠는지를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검증의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EU와 미국의 끝을 본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대외 개방의 정책에 있어서 아까 식량 안보하고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들, 노동 가치와 환경 가치, 생태 가치에 대한 이 수산물의 가치를 어떻게 가격으로 보존할 건가, 아니면 생산자의 지원으로 보존할 건가, 이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규범들이 결국 국내법으로 들어오면 규범화됩니다. 규범화되고 규제로 작용하는데, 이게 아니고 규제가 아니라 민간이, 생산자가 자원의 지킴이가 되면서 이 지원 정책의 혜택을 같이 보면서 이 가치들을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정책적 전환들이 앞으로 신정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토론 감사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거 어촌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식량 안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겠죠. 그다음 자금률 얘기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농업부분의 자금률을 지금 전체적인 농업부의 자금률 얘기하는데,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거는 우리가 잘 먹는 옥수수하고 밀이 있습니다. 자금률이 0.몇%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0%로 올린다. 그럼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냐고 어떤 분이 계산했어요. 옥수수하고 밀의 자금률을 10% 올리려면은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의 땅 정도의 넓이를 우리나라가 경작을 해야 옥수수와 밀의 자금률이 10%가 된답니다. 그거는 저한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산물의 자금률도 전체적인 자금률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어종류 자금률인가 뭔가 좀 국민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그런 자금률이라는
라는 그런 것이 좀 나와줘야 그러니까 거기 자금률과 또 자원관리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나갈 수 있는 자원관리의 당위성도 자금률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마법부장이 얘기하는 그 푸드, 요새는 솔직히 블루푸드가 아니라 또 메디푸드로 합니다. 우리 수산업이 심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그 푸드가 수산업이라는 게 이대 연구 결과에 나왔는데 향으로는 블루푸드가 아닌 수산업은 메디푸드다라는 것도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데 향후 그것이 좀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몇 가지 그 마창모 본부장이 수산 연구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내용을 토론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토론은 수협의 수산경제연구원에 있는 박지훈 박사님께 토론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박지훈입니다. 앞서 토론하셨던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좀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그 수산업 단체로서 어업인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수산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발표 내용을 보고 이 정부 새 정부의 향후 정책 과제 계획에 대한 부분 내용들 중에 이 어업인들이 당면한 개선 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하루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또한 바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난 정책의 한계점으로서 한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자본 회복이 많이 더디고 있고 또한 여성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향후 정책 과제로서 이 적정 수준에서 여전 감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어업인들이 하나의 그 당면 과제 또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어성간척 사업입니다. 어성간척 사업은 9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 여천 연근의 어성이 감정이 됐고 또 예산이 한 1조 8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 회복에 대한 실효성 문제 이런 부분에 좀 의구심을 갖는 그런 어민들이 많이 좀 말씀 주셨고 또 하나는 이 여성 감척 지원금 기준에 이제 불만을 갖는 어민들이 이 감척 사업에 대한参与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이 감척 지원 제도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척 사업에 대한 추진된 주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 회복이고 하나는 이 어가소득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 감척 사업에 대한 대대적이고 좀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향후 정책 과제 중에서 이 농업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두 가지가 하나는 세제 형평성 부분이고 하나는 농사용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역시 이 어업인들이 현재 많이 애로를 말씀해 주시고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 세제 감면 측면에서는 농어업간뿐만 아니라 이 수산어업 간에서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업과 양식어업 간에 또 세제 감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99년까지 어업과 양식어업이 비과세법인 경우 3천만 원이었다가 2020년에 소득세제 개편에 의해서 어업만 5천만 원으로 주어업으로 인정을 받고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반면에 양식어업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를 받는 또한 주업이 아닌 민박업이라든지 음식물 판매업과 동일한 부업으로 간주돼서 3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제 감면책에서도 농업뿐만 아니라 이 어업간에서 어로가 양식업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양식업에서 주업으로 인정이 받고 소득세 개편을 위해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농사일조에 관련 부분은 앞서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두 번째 발표나 세 번째 발표에서도 대외 환경 변화 부분, 또한 위기 변화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CPTPP입니다. 이 CPTP는 최근 어업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6월 12차 WTO 강요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정이 타결이 됐습니다. 비록 이 면세에 관련된 일부 조항들이 유보가 됐고 4년 내에 이제 다시 재협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업인들이 이 CPTPP 가입에 대해서 또한 이 가입에 따른 수산업의 영향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하는 주요 골자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론 많은 FTA가 협상이 이루어졌고 체결됐습니다만 이 CPTPP의 개방률이 일본이나 멕시코를 제외하고 9개국은 100%에 근접한 개방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국내 유일한 수입 수산물에 의해서 우리 국내의 수산물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저하를 많이 역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PTPP 주도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수산물의 수입 압력이 좀 너무하다는 점. 특히 대만이 올해 2월에 CPTPP 가입을 위해서 일본의 어떤 방사성 수산물을 수입하겠다라고 적극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밑에 봤을 때 역시 저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 수산 보조금입니다. CPTPP 협정을 보면 이 수산 보조금 이제 금지 조항이 있는데 특히 면세율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하고 계시고 또한 이 수산 보조금이 금지됐을 때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이 이 면세 부분입니다. 따라서 CPTPP 가입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 않겠습니다만 가입 전이나 가입 후에서 영업인 지원 대책 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수산업 경제는 강화 부분에 대한 역시 대책 마련 정부에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어업인들이 말씀이고요. 제가 대변에서 주요 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 간의 세제 간의 문제나 김성호 회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선 감축 사업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하는 그거로서는 약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요. CPTPP하고 이제 수산보조금 WTO 얘기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방사능 그거보다는 내년 4월에 오염수 방출에 따른 해양의 방출에 따른 수산업의 영향 그 문제를 어떻게 저희한테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솔직히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반대하고 있지만 그게 반대가 될까? 안 됐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할까? 수입산 수산물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국민들이 먹는 수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네거티브 시그널을 주면 전체 수산물 소비가 줄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아마 내년 올해부터 좀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되고요. 그다음에 WTO 보조금은 뭐 아시다시피 협정이 발효되려면 회원국의 3분의 2, 160개국의 3분의 2가 다 비준을 해야 되고요. 그 위에 발효되는 거니까 아주 발효될 시간이 좀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발효된 이후에 4년 동안 또 논의를 해야 될 건데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 정부나 업계나 이렇게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한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 쪽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연구계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정진호 부소장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죄송하지만 한 1분 깎아서 4분 정도로 좀 간단하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빠르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그 발표자들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원래 맨 끝 토론이 항상 제일 힘든 토론이더라고요. 아까 좀 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좀 어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귀여기촌 박람회 때 제 청년들 대상으로 제가 어촌에 오는 그런 포럼 발표도 했었고 귀여기촌을 위해서 강의도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년간의 대책에 어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바다에 갈 때 그가 그렇게 얘기했죠. 청년에 대해서 소득, 근로, 주거 3대 요건을 개선해라 라는 이야기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이런 정책들에서 기업인의 임시주거시설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공공양식장 임대사업이라든지 청년어선 임대사업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물리적인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사람이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살 때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죠. 살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는 외로움, 사락간의 융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귀여기촌 연구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귀여를 하려는 사람한테 가장 문제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귀여 자금 또는 귀여를 하기 위한 여건이라고 이야기했고 귀여를 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어촌의 공동체들과 융하다. 내가 겉돌고 있다 또는 거기에 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까 전에 잠시 발표자님이 했었던 그 그림처럼 좀 뭔가 단절된 느낌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이런 그런 인식들의 변화가 금방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귀여인들에 대한 지원들, 정책들, 제도들도 필요하지만은 그 귀여인들을 받아들이고 봐야 되는 어촌에 대한 지원들도 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로는 어촌계 가입이라든지 거주기간,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진입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 진입 장벽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어촌계 진입 장벽을 좀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사람들한 그 어촌에 뭔가 지원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 완화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예전에 자체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귀여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어촌들을 발굴해서 그런 어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좀 필요하다. 그런 사업들 어촌 어업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눈길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오랜 기간이 지속돼야지만이 그런 귀여 정책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어선 간척 사업에 대해서 말씀 토론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인풋 컨트롤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선 감척 사업이죠. 그런데 어선 감척을 저희가 1994년부터 해서 약 한 30년간, 28년간 약 2조, 1조 9천억 원 가까이에서 이반척에 감척을 했어요. 그런 감척의 약간 효과성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척에 대해서 감척은 계속 어선 척수라는 노력량은 줄지만은 마력수의 증가, 어선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니까 나타나는 마력의 증가 또는 어선 장비에 대한 효율성의 증가, 어구를 이제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이 저해 요인으로 정책이 발생하는 그런 상쇄버리는 요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한수라든지 이런 인풋 컨트롤 그러니까 입구를 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 정한수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자원량에 대해서
자원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그런 저해 요인들의 변화들도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좀 근해업과 연안업의 감척의 그 포커스는 좀 틀려져야 된다. 근해업도 한 척에 감척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저 끝 단위로 가면 한 척을 감척하기 위해서 행정 노력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 것보다는 눈에 띄게 감척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려면은 업종에 대해서 이제